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요. 어떻게 딱 적확한 시기에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박사님, 이것도 금리가 부담이 된다. 뭐 또 채권 자경단 이런 얘기 저희가 사실 몇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박사님과 잠깐 했었어요. 이번 달 한 두어 달 제가 예. 나올 때 초반에 좀 금리 이야기 좀 드렸었던 것 맞아요. 같고,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되게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네. 이런 거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금리가 또 주가를 이제 조금 끌어내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일본 금리가 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두 양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쪽에 있어서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결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의 금리 상황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만한 발목을 잡을 만한 수준은 맞는 거죠? 뭐 아마 뉴스 헤드라인에서 뭐 몇 년 내 최고치, 뭐 30년물도 뭐 2007년 이후 최고치, 뭐 일본은 뭐 1996년 최고치, 뭐 이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그것과 플러스 조금 금리 상승이, 지난주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우리가 어제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국채가 탁 튀었어. 아니면 뭐 재정과 관련된 뭐 어떤 결정이 났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과 너무 다르게 금리에 되게 부담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회성 이벤트가 있었을 네. 때는 그거를 약간, 표현을 쉽게 말하자면 주워 담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특히 미국 금리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꾸준히 우상향해요. 꾸준히 우상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해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우리가 이제 매일 밤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시황을 보면은 뭐 전쟁 우려 때문에 유가가 상승해서 금리가 상승했다. 혹은 어떤 날에는 뭐 전쟁이 좀 합의가 가까워졌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유가가 하락했고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요 차트의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금리는 이게 일부러 월봉이거든요. 올해 이후에 금리가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고 전쟁 때문에 금리가 치솟았다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전쟁이 끝나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하면 금리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짧게 잡아도 올해 이후, 길게 잡으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리가 굉장히 꾸준히 밑단을 올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레벨도 뭐 거의 뭐 몇십 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금리는. 그러면 네. 저 차트를 보면 유가가 내려갔는데 왜 금리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인 거지? 뭐 다른 이유가 또 금리를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드나 하는 궁금증이 들 거란 말이죠. 지금 크게는 세 가지 있는 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는 국채 10년물 차트이고, 어젯밤에 많이 올라서 뭐 2007년 이후에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국채 30년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장기물이 훨씬 더 예민하게 뭔가 걱정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 특히 10년보다 30년물이 더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어떨 것 같아, 연말에 물가가 어떨 것 같아,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30년이면 진짜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쉽사리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걱정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차트를 좀 같이 가지고 왔으면 좋았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부 항목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어디서 올랐느냐,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으면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어떤 거에서 올랐냐고 보면은, 뭐 우리 보험료 내는 거, 병원 가는 거, 뭐 식당에서 팁 주는 거, 월세,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꼽아드렸지만 그냥 다 올라요. 물가가.
그래서 지난번에 물건 가격, 보여주셨잖아요. 네, 물건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물가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이게 쉽사리 이게 잡히겠나. 한두 개만 흔들어도 그 한두 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어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게 물가 걱정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0년물 국채가 더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사실 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는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유가도 보지만 우리가 전쟁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한 80불대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연초에 뭐 한 60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50%가 올랐지만 80불대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들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국채 금리는 유가가 떨어져도 따라 내려가지 않느냐? 전쟁은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통행세를 걷어서 이걸 만회한다라는 계산인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겠어? 라는 걱정들이 있죠. 그러면 30년물 국채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미국의 성장과 물가에 아주 장기적인 계산을 해서 오늘의 하나의 금리로 이걸 계산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재정도 이게 미국 재정 안 좋다라고 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에는 걱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한 GDP 대비해서 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좁혀지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주식 관점에서는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AI하고 미국 채권 시장하고 약간 묘한 라이벌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와 채권이 예, 시장에서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는 돈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요즘에 오늘은 미국 금리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뒤에서는 일본 금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유럽 금리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유럽은 사실 유럽의 주식을 하시거나 유럽의 채권을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돼서 잘 안 보시지만 뭐 물가 걱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유럽의 웬만한 국가의 채권보다 빅테크 채권이 조건이 더 좋거든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쵸. 네. 성장성이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도 이게 물론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룰과 그리고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북이라고 하죠. 네. 제 장부에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프랑스 채권을 사야 되는 사람이면 나는 구글 채권 사고 싶은데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의 라이벌 구도랄까요? 네,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 빅테크들이 회사채 발행을 최근에 이제 왕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흩어지고 있는,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국채 금리를 쭉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세 개를 쭉 들으시면은 물가는 그래도 전쟁이 끝나면은 조금은 낫겠지.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오른다고 하니까 쉽지는 않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빅테크가 채권 발행을 그러면 그만하면 돈을 나눠 먹는 건 좀 괜찮아지기는 할 텐데 근데 채권 발행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당장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재정 적자는 사실 이게 미국도 적자를 내고 싶어서 막 적자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느 하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지금은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 뭐 몇 년 내 최고치,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5% 근접 이렇게 레벨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럼 4.9까지는 괜찮고 5는 안 괜찮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이 쉽게가 금리가 좀 안정될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엄청 급등할 건 모르겠는데 금리가 급등할 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안정되려면은 이게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닌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좀 없을 것 같네. 지금은 그 우려가 좀 시장을 더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근데 사실 금리가 어제 그제 뭐 최근 들어 한 달 사이에 오른 게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이거를 꾸준히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떨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도 시장은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AI 산업 쪽에서 증명해내고 있고 돈을 벌고 있잖아로 이렇게 덮어놨다가 또다시 무슨 좀 약간 리스크가 발생된 것 같으면 다시 뜯어봐서 금리가 이만큼이나 올라갔었어? 새로운 게 아닌데.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야드니에서는 뭐 5%까지 10년물 기준으로 5%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일단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또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을 한번 좀 세워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테일러를 가지고 와서 네네. 얘기하면서 테일러를이라고 한다면 뭐 물가 실업률 이런 걸 넣어서 미국의 체력에 현재 체력에 어울리는 금리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뭐 5%까지 괜찮고 뭐 5.1부터는 안 좋고 이렇게 사실은 딱 못 자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테일러를 로 계산한 지금 미 국채 적정 금리가 5.1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5.1 정도 아마 거기 월가에서도 그런 거 계산을 하고 아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실업률하고 물가를 넣어서 미국 경제에 어울리는 금리가 5.1이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5.1을 넘어서면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지금 이제 4.9 몇이니까, 그리고 꾸준히 오르니까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저것 때문에 내가 주식을 다 팔아야 돼? 그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뭔가 저것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엄청 뜯어고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뭐 굳이 임계점을 꼽아봐라라고 하신다면 저는 5.1이라고 생각을 하고, 5.1 근처까지 갈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막 이렇게 뚫고 막 올라갈 거냐, 왜 우리가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아까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거네요. 좋은 화두이네요. 이렇게 안 보다가 갑자기 봤다가 또 괜찮지 않나 이러면서 안 봤다가, 그 이유가 금리가 이제 상승을 팍 해요. 그러면 채권은 이제 또 계속해 이자를 주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는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조금 별로일 것 같긴 한데 내가 어디 가서 5%를 저렇게 따박따박 그래도 받겠어 라고 하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아주 단기간에 급등했던 건 눌러지고 급등했던 건 눌러지고, 이제 이러면서 주식에서도 굉장히 걱정했다가 조금은 내려놓고 걱정했다 조금 내려놓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무한 반복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 계산값이 꼭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5%를 째려보고 있고 5.1%를 째려보고 있고 사실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넘어서면 공포스럽죠. 주가도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는 조금 사볼 만한 가격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또 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저는 조금 다시 내려오고. 예, 그런 흐름들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뒤에 일본 금리까지 더해서 놓고 보면은 네. 이제 금리 이야기를, 사실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얘기를 맨날 해요. 금리가 막 중요하대. 네. 근데 금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늘 금리만 보고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갔다고 우리가 주식을 막 다 팔아버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그게 5.1이 됐건 5가 됐건 몇 년 전보다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많이 올랐고 이게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밑에서 진짜 누가 꾸준히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처럼 모양이 좋지 않죠. 예,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금리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는 시점이 되었다. 금리를 봐야 되는 시점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시점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시점으로 이미 좀 넘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한꺼번에 사르륵 사라질 만한 요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근데 또 위에서는 채권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들이 5% 전후가 되면은 요거 매력적이냐고 들어오면은 조금 눌러주고, 그럼 계속 이 10년물 기준으로 4% 중후반대의 흐름이 박스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준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네, 드네요.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다시 뭐 4% 초반이 되었건 4% 중반이 되었건 이렇게 쉽사리 안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만 해도 우리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일본 금리의 상승이 네네. 그래서 이게 미국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본도 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몇 개 보실까요? 일본 금리가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왼쪽이 일본 금리인데 2020년에는
0이었었거든요. 마이너스 금리였었어요. 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었는데 지금 거의 3%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각도가 좀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릅니다. 네. 아까 미국은 좀 꾸준히 올라서 제가 모양이 좋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일본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특히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일본은 사실은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돈의 공급처랄까요?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해왔는데 일본의 금리가 3%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값이 올라가는구나.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일본에서 빌려서 그거를 달러로 환전해서 밖에 투자하는 거니까 엔화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엔화도 요즘 이제 계속해서 개입은 하지만 이제 약세를 갈 거다. 아니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강세로 갈 거다.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다. 아니다. 개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뭐 청산이 그렇게는 많이 안 될 거다. 되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은 이어지는 건가요? 사실은 주식 입장만 네네. 놓고 보자. 한국 주식 네. 그리고 미국 주식 입장에서만 놓고 보자면 엔화가 약세인 게 그냥 속편해요. 왜냐하면 캐리 트레이드를 오늘은 자세히 메커니즘을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네. 내가 엔화로 돈을 빌린 건데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1,000원 빌렸는데 1,050원을 다시 갖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1,000원 빌렸는데 900원 갚는 게 낫기 때문에 엔화가 더 약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속편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엔화가 워낙 약세로 갔고 뭐 한두 달 전부터 베센트 장관까지 이제 출동을 해서 엔화를 좀 너무 약세로 가는 거를 방어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지 않겠어라는 이제 걱정이고 실제로 청산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차트에 글씨가 많아서 어떻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선이 되게 지저분하죠. 이게 지저분한 게 정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저분한 걸 가지고 왔지? 네, 지저분한 게 정상이고요. 이거예요. 사실은 엔화가 그러면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미국 금리가 5%인 몇 %까진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엔화가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약세인 게 주식만 이기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좋은데 160에서 150이 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강세로 갔어요. 엔화가. 그러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그건 있어요. 괜찮다.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퍽 하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우리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아주 징글징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캐리 트레이드는 특히 외국에서 빌려서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빌려서 이 해외의 환율 여러 가지 루트를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지글지글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지글지글한 숫자들이 위로 튀면 그게 위든 아래든 안 좋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들을 보시면 이게 아주 리만 터졌을 때 뭐 코로나 때 그리고 2024년도에도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서 우리 좀 고생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괜찮고 이게 방향도 중요하고 금리 레벨도 중요하고 하지만 변동성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환율 엔화의 환율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당장 막 오늘 막 대거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 변동성이라는 건 그냥 움직이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찮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되지 않는가 보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나 청산될 가능성들이 있고 위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청산되었던 레벨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당장 그 수준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지금 지뢰밭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터질까 저거 밟으면 터질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막 지금은 적극적으로 막 주식을 매매하고 시장에 참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금리가
아주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 꾸준한 또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그쵸. 저도 생각을 하지만 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려는 마음들이 있고 주 초반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엄청난 물량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국내 증시 네네. 기준에서요. 근데 어제는 또 조금 힘이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꾸준히 사주면 또 한국에서 힘내서 주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잦아들 외국인 순매수가 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여도은 앵커님 말씀이 딱 맞아요. 좀 모두 몸을 사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네네. 말씀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2024년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그때 니케이가 막 하루에 10몇 %가 하락하고 쇼크였죠. 예, 한국도 지수가 막 9% 이렇게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9%뭐 요즘은 뭐 하루에 10몇 %도 하락한 적 많으니까 뭐 그런가 보군이라고 하실 텐데 그때는 엄청난 쇼크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변동성 뭐 엔화의 변동성, 미국 일본의 금리의 변동성 이런 걸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당장 막 엄청난 물량이 청산될 환경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24년에 예, 20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나와서 계속 우리 금리 더 올릴 거예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주식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약간 기습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고도 안 하고. 이번 달에는 아닐 것 같은 날은 퍽 인상을 해서 엔화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네. 일본의 금리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경제 지표도 안 좋고 AI도 그때 뭐 지금 봐서는 2024년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귀엽지만 이거 비용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똑같은 그런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금리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확 이제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서 시장을 요동쳤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서 일본 금리가 3%에 근접을 했다던데 그리고 엔화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던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딱 이 비유가 알맞을 것 같아요. 증폭기. 증폭기.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만으로 증시가 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1998년도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10% 이상 넘게 빠진 경우가 16번이 있어요. 네. 우리가 최근에 봤던 게 이번에 17번째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16번이 빠졌는데 그때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많건 적건 됐거든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지 않은 주가 하락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사실은 일본 금리에 대한 베팅, 엔화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거기서는 그냥 돈을 빌리는 거고 네. 나는 한국 주식을 살 거야, 미국 주식을 살 거야 이런 돈을 그냥 공급하는 공급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났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났대, 전쟁이 났대 이럴 때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빠지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거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보통 하죠. 변동성이 다 같이 네네네. 커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뉴스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엄청 고꾸라진 적, 그러니까 꺾어진 적이 있나라고 하면 단기 변동성은 확대를 시켰지만 정말로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바꾼 적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락장 이야기가 됐었다거나 그렇기보다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수급 충격은 있긴 했지만 예. 그리고 나서는 뭐 회복이 됐다거나 네.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바꾼 네, 네. 약세장을 만든 적은 없고요. 이미 약세장이 다른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뭐 10% 빠질 걸 15%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증폭하는 역할들로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와 앞에서 미국 금리도 말씀드렸고 일본 금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값이 비싸진다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요. 그러면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 나와서 금리 맨날 중요하다고 하시니까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일본 금리만 해도 차트 마지막으로 금리 관련된 차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일본 금리가 지금 1996년
뭐 199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이게 그냥 많이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네라고 하실 텐데 제가 어제 그거 산수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의 국채 10년물 지금 2.9%를 상회한 일본의 국채 10년물 평균 금리 평균값이 0.3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금리는 0.3이에요. 지난 네. 10년 동안. 네. 근데 지금 3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올린다고 했지만 이게 무슨 공이 하나 더 붙었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글로벌하게 돈들이 조금씩 말라가는 거는 금리를 보니까 알겠고 오늘 시장 어떡하지? 오늘 너무 많이 빠지면 좀 그런데 뭐 오전에는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이게 조금 회복을 할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방송을 왔는데요. 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이게 AI로 가는 돈까지 싹 말려버릴 건가? 어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AI는 혼자 뭐 독야청청 푸르릅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앵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이 100만 원 있다가 90만 원이 있고 돈이 줄어들면 모든 거에 소비를 싹 끊으시나요? 이제 필요 없는 것부터 쓸데없이 썼던 것부터 좀 차츰차츰 줄이죠. 네, 차츰차츰 줄이고 우리 건강에 좋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은 마지막까지 나는 그래도 저거는 먹을 거야. 저건 네. 나에 대한 투자야. 건강에 투자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옥석가리기라고 네, 하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냉정한 시선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가 나뉘어지고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 방향이나 향후의 업황에 대한 방향도 달라질 텐데 그럼 AI 뭐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내에서도 이런 차별화가 있는지 아니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외에 뭐 돈 빌리기 어려운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뭐 돈이 몇 년 뭐 이게 뭐 무한히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뭐 한 3년 정도 투자할 돈밖에 없는 네. 거야. 뭐 5년인 거야. 그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AI 전반에 있어서는 저게 돈이 계속 들어가겠어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 타이밍에 저는 요거를 같이 한번 오늘은 사실 이거를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 이야기 많이 드렸고요. 네. 엔비디아 뭐 블랙록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이렇게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AI 인프라 금융이라는 5천억짜리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5천억 달러. 예, 5천억 달러짜리 이제 펀딩을 이제 인프라 금융을 네네.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사실은 MBS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기지를 베이스로 한 유동화 증권. 네. 를 기억을 하실 거고 이 모기지 MBS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우리가 결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두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땡이었어요. 그러면 여도은 앵커님이 저한테 돈을 갚을 때까지 저는 이거를 그냥 깔고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 MBS라는 유동화증권 기법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거를 상품화해서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 보유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꾸준히 내려가고 이러면서 한때 이제 신세계가 펼쳐졌던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주택 시장에도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흐름을 펼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거였어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천억 달러의 펀딩, AI 인프라 금융이 나온 거 자체가 저는 물길을 요만큼 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다 닫아놓고 히터를 틀면 그냥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문을 요만큼 열어놓으면 거기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AI 전체로 돈이 이제는 펑펑펑 들어가는 시대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엔비디아와 블랙록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AI 인프라 금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주가 반응이 조금은 더 격렬할 수
있었을 거다 이제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블랙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MBS 시장을 아주 크게 키운 사람이 블랙록의 레르핑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AI 인프라 금융이 출범을 하면서 예전에 MBS가 열렸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나 그때를 보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 MBS와 굳이 말하자면 칩 베이스 시큐리티, 그러니까 CBS와 이게 비슷한 것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게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의 보이는 강점은 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당장 엔비디아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AI 프론티어 랩들한테는 위험을 나만 오로지 지는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만 지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거고요. 다만 주택은 길면은 막 몇백 년도 쓰는데 칩은 이게 뜨거워서 오래 못 쓰기도 하고 계속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3에서 5년이다 아니다 1, 2년밖에 못 쓰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대 교체를 계속 하기 때문에 MBS처럼 이렇게 길게 MBS처럼 이렇게 길게 시장이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저는 이 MBS가 길게 보면은 한 40년 동안의 흥망성쇠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런 금융기법이 탄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돈이 들어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 보유율이 올라갔던 게 80년대.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규제가 낮아지고 이게 서브프라임으로 오히려 더 수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2008년에 안 좋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 AI 인프라 금융이 맨 뒤에는 약간은 우리를 고생시키겠어라는 걱정들은 하지만 지금은 돈이 약간은 깔딱깔딱 하던 데들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열렸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돈이 말라가고 있지만 AI로 들어가는 돈들까지 싸그리 말라버릴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더 투자자들은 집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쪽. 저희가 계속해서 뭐 쏠림이다 주도주 압착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 드렸을 텐데 왜 마지막에는 대장주만 그렇게 가는 걸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만 남겨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제외한 에이스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미래가 계속 밝기만 해서 저는 거기 에이스로 모든 자금이 쏠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에이스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줄은 조금씩 말라가고 그래도 나는 AI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그게 닷컴 붐 때가 됐건 AI 때가 됐건 서브프라임 때가 됐건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조금 저는 이 정말로 압착되기 시작하는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돈줄이 말라도 그 돈이 흘러가는 산업에 있어서의 압착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쏠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더 심화가 될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금리의 부담 속에서도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에 저희가 세미나 엄청 크게 한번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그때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때 한 2,000명인가 3,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요. 그때와 시장 상황도 다르고 해서 조금 더 큰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라인업도 대단합니다. 일단 윤지호 평론가, 빈센트, 장우진 대표와 함께 시장 분석, 하반기 전략 들어보고요. AI 시대에 관련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신 분이죠. 김대식 우리 하이스트 교수님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멘탈 관리법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김경희 교수님도 모셨고요. 우리 김프로님의 진행과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 한 7,000분인가를 모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천 명 더 많이 모실 수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이 세미나를 유료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3%가 또 여러분께
받은 선물도 많고 하잖아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무료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신형 휴대폰, 제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갤럭시 Z 폴드 8 10대,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신청을 할 때요, 3프로 앱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 더 안전하게. 아시죠?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른 저 사이트 이제 따로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 하단 혹은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 남겨드린 곳으로 바로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은 선착순으로 무료로 이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날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9월 19일 토요일이고요. 1시부터 6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